안녕하세요. 한림과학원입니다. 한림과학원에서는 2021년도 1학기를 맞이하여 제2차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주대학교 하영우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청해 보려고 합니다. 하영우 선생님은 구어 자료, 음성 자료, 음성학 자료들을 모아서 여러 재미있는 인문학적 사실들을 밝혀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재미있는 사실을 강의로 진행해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럼 하영우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하용우라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의 제목은 구어자료 기반의 인문학 연구인데, 국어 의문원 음성학 전공자의 관점에서 보는 구어의 정의, 구어 자료, 그리고 구어 연구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한림과학원 측에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전공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대략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과하게 단순화하거나 혹은 확대 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제 좁은 식견 때문에 좀 편향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전공계열의 학문적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 있다면 실시간 토의 시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어자료 기반의 인문학 연구입니다. 먼저 구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구어자료 기반의 인문학 연구인데 이 제목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구어자료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자료는 데이터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자료는 빼면 구어 정도가 조금 생소하다? 들어봤지만 정확히 뭔진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혹은 들어봤지만 잘 모르는 단어의 정의를 찾아볼 때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표준화된 방법은 사전을 찾아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구어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구어라고 하는 것은 참고 어휘에 문어라는 것이 하나 나왔고요. 뜻은 두 가지 정도로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1번의 뜻은 내용적인 측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체 측면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내용 측면은 글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니고 일상 대화에서 쓰는 말이 구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매체와 관련된 것인데 글이 아니라 음성을 통해서 나타낸 말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한 문장으로 합쳐보면 음성을 매체로 한 일상 대화에서 사용되는 말이 구어다 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어와 관련된 정의를 자꾸 보다 보니까 걸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늘 같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글, 문자 이런 단어들이 자꾸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구어의 정의를 말씀드릴 때 참고 어휘에 문어라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문어이기 때문에 자꾸 글, 문자 혹은 문어라는 단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문어를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주로 글에서 쓰는 말을 문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매체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성 언어가 아니고 문자로 나타낸 말이 문어다 라고 일단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어랑 문어가 이제 하나의 세트가 돼서 단어의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구어라고 하는 것은 일상대화이고 음성이라는 매체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문어라고 하는 것은 구어와 대비해서 비일상대화이고 문자라는 매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보면 구어는 일상대화고 매체는 음성을 쓰는구나. 문어는 거기와 이제 약간 대비되는 반대적인 개념이구나.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어의 사전적 정의를 다시 보면 첫 번째, 글에서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니라 일상대화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의 예시가 일상대화가 아닌지를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화면은 카카오톡 대화인데 실제로 쓰는 대화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임의로 상정을 해서 대화를 한번 꾸려봤습니다. 대화의 호스트는 의문론이고요. 참여자는 형태론, 통사론입니다. 의미론까지 넣으면 참 좋았을 텐데 대화의 구조가 좀 복잡해질까봐 일단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을 3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의문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고 있어? 라고 이제 대화의 시작을 알렸는데 형태론이라는 사람이 출근해서 일하지 뭐. 니네 여행 계획 없냐? 나 여름에 제주도 가려고 이런지 말을 하죠. 그래서 의문론이 오 나도 갈래 같이 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통사론이 이제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뭐임 나도 갈 거임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요. 의문론이라는 사람이 좋아 뭐 고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형태론이라는 사람이 다시 알았어 그럼 내가 회비랑 정리해서 이따 올릴게 크크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가 일상 대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상 대화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고요. 방금 보여드린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일상 대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일상 대화죠. 근데 구어의 정의를 잘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정의, 내용적인 정의가 일상 대화에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체 관점에서 보면 문자로 썼기 때문에 문어인 것 같은데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 대화에서 사용되는 말들이니까 이거는 구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메신저 대화라고 하는 거는 음성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매체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문어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구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죠. 일상 대화니까요. 그래서 그냥 문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내용적인 성격을 고려를 해서 구어적 문어 정도로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구어도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말로 했기 때문에 구어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내용을 잘 들어보면 약간 일반적인 구어는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부기관에서 대통령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정책과 관련된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 내용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읽는 형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가 되게 많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준비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때 말을 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일상적인 구어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문어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구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구어적 문어라고 했던 것과 반대로 구어이지만 문어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구어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하지만 문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을 해서 문어적 구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적용을 해보면 구어랑 문어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놨는데 구어적인 구어부터 시작해서 문어적인 문어까지 중간적인 범주들을 좀 설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자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약간 디테일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정도 분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어적 문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구어적인 속성을 많이 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체가 다르니까요. 매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 작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대면이라는 것을 많이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대면을 지향하게 되면서 수업도 대학에서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많이 하게 되었고 실시간 수업도 많이 하고요. 동영상 수업도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만나지 않으려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교수들끼리 만나서 회의하는 것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회의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실시간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같은 시간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고 화면에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만나서 얘기하면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이야기하니까 뭔가 제약이 되는 것 같네요. 말하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 질문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왜 실시간으로 그냥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왜 말을 하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을까?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전체를 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체가 바뀌게 되면 말을 하는 방식도 조금 바뀌게 되는데 구어성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문어가 과연 구어적인 속성만 많이 담고 있을까? 구어적인 속성을 진짜 충분히 반영해 줄까? 뭐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이양원 선생님하고 같이 메신저 말뭉치를 대상으로 해서 구어적인 문어로 분류되는 이 말뭉치에서 진짜 구어성이 구어랑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올해 연구를 조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연구는 공기형 말뭉치인 모두의 말뭉치 중에서 메신저 말뭉치를 대상으로 해서 구어에서 나타나는 구어성이 계량적으로 진짜 비슷한 패턴들을 보이면서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를 한 것인데요. 모든 구구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다 살펴본 것은 아니고 의문 현상 중에 의문어적인 감쇄 현상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의문어적인 감쇄 현상은 그 강의 후반부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라는 말을 근데라고 두 음절로, 이음절로 줄여서 말하는 것들을 대체로 이제 의문어적인 감쇄라고 정의를 해놓고 관련된 분포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조금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래도 구어적인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문어라고 하더라도 어떤 구어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이 어느 정도는 균질하게 적용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어의 의문 감쇄 현상 같은 경우에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제 모음 상승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를 우로 이제 발음을 하는 것인데요. 내가 밥을 먹고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밥을 먹고 갈게 해서 고를 구로 이제 발음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의문 감쇄 현상 중에 하나로 처리가 됩니다. 모음이 이제 원래 밑에 있는 모음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모음 상승 현상이다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구어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어적 문어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일부 조건에서만 아주 집중적으로 모음 상승 현상이 적용이 되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모음 상승 현상이 적용되지 않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구어에서는 차등이 있기는 하지만 A라는 환경과 B라는 환경, C라는 환경이 있다면 차등성은 있되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들을 보이는데 구어적 문어에서는 A라는 환경에서만 나타나고 B, C라는 환경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일부 환경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어에서 나타나지 않는 의문 감쇄 현상이 구어적 문어에서는 나타나는 것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구어적 문어에서는 구어와는 다르게 이 구어적 문어에서만 나타나는 독자적인 의문 감쇄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좀 발견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무튼, 하여튼 같은 경우 실제 구어 자료를 잘 살펴보면 아무튼을 암튼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을 하튼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계량적으로 살펴보면 많이 나타나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튼을 무튼이라고 하든가 하여튼을 여튼이라고 하는 케이스들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사용 양상들을 살펴봤을 때 아주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어적 문어 자료, 그러니까 메신저 말뭉치 자료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아무튼과 하여튼 같은 경우에 무튼이나 여튼, 암튼이나 하튼 같은 감쇄된 형식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구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냥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냥 같은 경우에 구호 자료를 좀 살펴보면 그냥을 갱 정도로 줄여서 말하는 케이스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타났냐면 구어적 문어인 메신저 말뭉치에서 구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이상한 것이죠. 구어적 문어라고 한다면 구어적 성격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어느 정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보여야 될 텐데 구어에서보다 더 구어적인 현상들이 구어적 문어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구어적 문어라고 하면 구어성을 어느 정도 반영해주는 자료로서 다루고 있었는데 일부 관점에서 보면 구어적 문어는 구어성을 완전히 잘 반영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근데 구어적 문어가 왜 구어랑 차이를 보일까? 그거는 매체와 주로 관련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구어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했을 때는 구어가 음성을 매체로 이제 산출이 된다라는 이야기만 했었는데요. 신지영 선생님의 글을 잘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구절이라서 가지고 왔는데 구어는 음성을 매체로 산출이 되기는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걸 이제 청각 채널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문어는 문자를 통해서 산출이 되고 그다음에 시각을 통해서 이제 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출하고 지각되는 채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구어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문자로는 담을 수 없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매체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달되는 방식, 그 다음에 전달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앞서서 이양원 선생님과 함께 연구했던 결과가 구어와 구어적 문어가 다른 방향성을 보인다라는 것은 어쩌면 또 뭐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구어의 정의로 돌아가면 구어라고 하는 거는 음성 매체를 통해서 생성된 인간의 말소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구어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걸 기반으로 한 언어 자료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왜 이렇게 구어와 관련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냐면 구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국어학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긴 역사를 가지지는 않았고요. 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슬슬 이제 구어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구어에 대한 연구가 늘어가고 있는데 사실 실제적인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음성 자료가 기반이 되어 있는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구어를 연구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어성이 강한 자료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완전한 일상 대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연구를 진행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어에 대한 연구 기간이 연구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제는 완전한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구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구어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대한 실체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구어에 대한 정의를 조금 길게 이야기했었는데요. 구어에 대한 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 구어 말뭉치의 구축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어 말뭉치의 구축입니다. 앞서서 구어 자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음성 매체를 통해 생성된 인간의 말소리를 기반으로 한 언어 자료라고 정의를 했는데 구어 자료는 그럼 어떻게 구축을 할까? 이거는 구어의 정의를 잘 살펴보면 되는데요. 구어라고 하는 거는 음성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생성된 인간의 말소리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음성을 모으는 방법은 녹음을 통해서 하면 되겠죠.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녹음은 어떻게 할까? 녹음기로 하면 되겠죠. 근데 예전에는 녹음기를 통해서 녹음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녹음기가 좀 가격이 좀 비쌌고요. 그리고 조작하는 방법도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크기도 굉장히 컸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마이크를 따로 이제 갖고 다니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녹음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요. 최근에는 휴대용 녹음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성능도 굉장히 좋아져 있어서 녹음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최근의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제 휴대용 녹음기도 별로 필요하지 않고요. 약간 고성능의 마이크만 있다면 바로 녹음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씩 다 갖고 다니는 이 핸드폰하고 마이크를 연결을 하게 되면 그게 녹음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이크만 있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망설여지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사실 최근에 나오는 핸드폰들을 보면 핸드폰만 있어도 녹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최근에는 휴대용 녹음기와 마이크를 통해서 쉽게 녹음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이 유튜브로 송출이 되는 영상이라서 제가 되게 예쁜 이미지를 갖고 오고 싶었는데 저작권에 걸릴까봐 일단 제 연구실에 있는 휴대용 녹음기를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 휴대용 녹음기는 생긴 거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능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뭐 가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요. 가장 좌측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녹음기가 가장 최근에 나온 녹음기인데요. 뭐 가격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최근에 나온 녹음기가 가장 저렴합니다. 성능은 가장 좋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가장 간편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가격은 계속 싸지고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더 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고품질의 녹음을 하는 것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시대에 온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 포터블 녹음기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냥 마이크에 핸드폰을 연결해서 쓰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무겁지도 않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늘 갖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누락시킬 일도 없고요. 그리고 녹음하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지금 제시되어 있는 화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거는 고품질의 녹음을 할 수 있는 마이크만 달려 있는 것이고요. 제 핸드폰을 직접 연결한 것입니다. 핸드폰하고 마이크를 연결을 한 다음에 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연동을 하면 바로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포터블 녹음기보다 어떤 때는 조금 더 고품질의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녹음기만 있으면 구호자료 구축할 수 있구나. 근데 진짜 녹음기만 있으면 될까? 그렇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말목치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거는 균형성과 어느 정도의 양적인 측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구호 자료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구호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구축을 할 때 문어 자료를 구축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피험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근데 텍스트 같은 경우 텍스트를 작성하는 방식은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막 이렇게 어떤 큰 편차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라도에 살고 있는 학생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랑 서울에 살고 있는 학생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문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말을 하는 건 좀 다르죠. 전라도에 있는 학생하고 서울에 있는 학생은 말이 많이 다르죠. 그런 걸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피험자를 이제 녹음을 할 때는 이제 지역 같은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연령에 따라서 쓰는 말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령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남성, 여성에 따라서 어떤 음성적인 차원, 음론적인 차원, 그리고 뭐 어휘적인 차원, 이런 말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성별, 연령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피험자들을 꾸려야 되고요. 녹음할 사람들을 선정을 해야 되고, 녹음 환경도 사실은 잘 갖추어져 있으면 좋죠. 네.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장소는 흡음재가 사방에 이제 깔려 있는 방음실 유사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는 보여드릴 수가 없겠네요. 웬만하면 소음이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방음과 관련된 세팅을 조금 하고, 녹음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세팅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런 녹음 환경 같은 것들을 좀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축 목적에 따라서 몇 명을 녹음을 할 건지, 그리고 한 번 녹음을 할 때 두 사람을 같이 할 건지 한 사람만 할 건지,
주제를 자유롭게 줄 건지 어떤 특정 주제를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단순히 녹음을 하는 것은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지금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료로서 구축을 한다면, 구어 자료로서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한다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음성 자료를 구축했다라고 하면 구어 자료에 대한 구축이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성 데이터가 있으니까 뭐 구어 자료를 구축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듣기 자료로만 사용할 거라면 가능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다른 작업들이 이어서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제시된 화면에 이렇게 보면 파형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범죄자들 목소리 분석할 때 가끔 이런 화면들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녹음을 해서 뭐 음성 자료를 구축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뭐 1시간 정도 되는 음성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시간 길이의 분량의 음성을 구축을 했는데 음성 구어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를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1시간 동안 그러니까가 언제 나타나는지 하나씩 들으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를 1시간 동안 열심히 들으면서 체크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나 그런데도 찾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다시 시작 부분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1시간 동안 다시 들어야 되겠죠. 되게 불편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어 자료는 음성 자료가 있고요. 음성 자료를 전사한 전사 자료, 이렇게 이원적인 구조로 구축이 됩니다. 전사 자료는 구축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전사할 건지에 따라서 말뭉치의 활용 범위, 효용성이 결정이 됩니다. 왜 음성 자료 전사 방식이 다양하지? 오늘 질문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전사 방식이 꽤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를 예로 들었으니까 계속 이어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를 어떻게 쓰는지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사전에 올라가 있는 표준어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 구성 그대로, 이 형식 그대로 발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를 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니까 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근까 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근까 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더 나아가 보면 이까, 까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까까지는 괜찮은데 이까랑 까는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접속부사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구어 자료를 좀 관찰을 해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모 학회에 그 섭외를 당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청중 분께서 손을 들고 근가까지는 괜찮은데 이가랑 까는 없을 것 같다,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당신도 모르게 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까라는 말을 쓰신 거를 이제 인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쓰네요 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웃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 음성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구어 자료를 잘 살펴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식으로만 실현이 되지 않고 너무 많은 형식으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잡아놓고 전사를 할지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고민을 해결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가장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표준어형 그대로 쓰는 철자 전사에 대한 측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실제 발음 나는 방식으로 또 전사를 해놓는, 이 두 개의 티어를 잡아놓고 전사하는 방식을 쓰면 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지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구축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구어 자료는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로 녹음을 하려면 녹음 장비만 단순히 있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녹음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고 피험자들도 섭외해야 되고 뭐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방음실로 피험자들을 데리고 와서 녹음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런 녹음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는데 사실은 녹음 이후의 문제가 더 큽니다. 음성 자료를 전사하려면 전사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체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음성 자료를 한 번이라도 전사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음성 자료를 전사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제가 그 수업 때 한 번씩 학부에 있는 친구들에게 1분짜리 음성을 주고 전사를 해보라고 이제 과제를 내주는데 보통 이제 모든 대학생이 그렇듯이 저도 그랬습니다. 과제는 닥쳐야 하니까요. 1분 정도면 금방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마감을 한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시작하게 되면 과제 제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분짜리 음성이어도 전사를 할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몇 번씩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요. 속기사가 아닌 이상 타이핑하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을 2번씩이나 해야 되는 것이죠. 앞서서 음성자료 전사 방식에 대한 해답은 철자와 발음을 둘 다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철자 전사하는 방식과 발음 전사하는 방식 둘 다 구축을 하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의 구축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비용 부분을 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사를 디테일하게 하면 좋기는 한데요. 그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막대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뭐 돈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시간 안에 제한된 비용 안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면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최근에 공개되고 있는 말뭉치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데이터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어도 물론 그 문어 자료도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구어 자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처리하는 것들도 꽤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니까 자료를 나 혼자 구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없을까? 있습니다. 그 있는 자료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어 말뭉치의 현황인데요.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대규모의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구어 말뭉치는 모두의 말뭉치인 것 같습니다. 모두의 말뭉치에서 올해 공개한 자료만 봐도 일상 대화 말뭉치, 그다음에 음성 말뭉치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구어 말뭉치, 서울말 낭독제 발화 말뭉치 이런 여러 가지 말뭉치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고요. 국립국어원의 최정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때 이 내용들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고요. 모두의 말뭉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용 기간, 목적, 그다음에 신청서, 제출 이렇게 누르시기만 하면 아주 어렵지 않게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자료인데 지역어 자료입니다. 방언 자료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국립국어원에 들어가 보시면 지역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굴밤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는데 강원도, 경상도, 전라북도, 충청도에서 발화하는 굴밤이라는 단어의 음성을 실제로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대화 자료도 들을 수 있는데 대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전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철자 전사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파란색 줄은 발음 전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표준어형으로 번역해서 번역이라는 표현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표준어로 적어놓은 것인데 음성도 같이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사된 내용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자료가 있고 다음으로 소개할 자료는 한국어 자연발화 말뭉치라는 코퍼스인데요. 그냥 줄여서 서울 말뭉치, 서울 코퍼스라고 부르는
말뭉치가 있습니다. 이 말뭉치는 현재 공개되어 있는 말뭉치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뭉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말뭉치도 산업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면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허가를 받고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뭉치는 사실 음성학 기반의 어떤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뭉치인데요.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말뭉치 중에 가장 디테일하게 잘 구축되어 있는 말뭉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뭉치의 구성을 이제 화면으로 제시를 해놨는데, 이 말뭉치는 음소 단위, 그러니까 뭐 기역, 강 같은 경우에는 기역, 그다음에 이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역, 이응 부분을 전부 다 하나씩 잘라서 정보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윗부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 음소 단위로 이제 전사를 레이블링을 한 것인데요. 전사를 레이블링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네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애가 있는 부분을 나누어서 전사를 해 놓았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철자 전사를 한 부분입니다.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연구자들에게 애용되고 있는 말뭉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녹음하는 방식이 대화를 한 자료는 아니고 인터뷰 형식의 발화이기 때문에 원웨이로 이제 발화되는 내용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구어 자료가 제가 알고 있는 구어 자료의 전부인데요. 문어 자료와 관련된 말뭉치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구어는 왜 이렇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개형으로 구축되어 있는 구어 자료는 문어 자료에 비해서 양적인 측면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자료의 양이 굉장히 적은데, 있는 자료도 사실은 구축 방식의 문제 때문에 활용이 조금 어려운 자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음성 자료의 질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방언 자료 같은 경우에는 방언 녹음의 특성상 피험자 제보자분들을 녹음실로 모셔와가지고 어르신들을 막 이렇게 녹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이제 녹음을 해야 되는데, 막 매미 울고 있고 막 차 지나가고 이런 소음들이 섞여서 사실은 아주 디테일한 음성 분석까지는 조금 힘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 방식이 말뭉치마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공개되었던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 중에서 음성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말뭉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음성학 기반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방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축 방식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데이터 자체에 접근하는 게 자료를 다루는데 좀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진입 장벽이 좀 높으니까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구어 자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자료를 구축을 하냐면, 개인 연구이면 개인이 그냥 자료를 실험 목적에 따라서 구축을 해버리고요.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를 구축을 해버립니다. 연구원들이 다 모여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따로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공유하지 않는데, 자료 공개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공유하기를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형 구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공개형 말뭉치도 사실은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거는 아닌데요. 전 세계적인 언어 자료들을 구축해 나가는 다른 국가들을 살펴보면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구어 자료가 조금 더 많이 구축되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어 말뭉치의 구축과 현황이었는데요. 구어 자료와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문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코퍼스를 구축을 할 때, 말뭉치 구축을 할 때 이제 요즘은 이제 억 단위 정도를 기본 단위로 삼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몇 천만 이상의 말뭉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구어 말뭉치, 그러니까 음성이 기반이 되어 있는 구어 말뭉치 같은 경우에는 접근할 수 있는,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한 20만, 30만 정도 되는 사이즈만 돼도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문어 말뭉치랑 구어 말뭉치는 굉장히 큰 편이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어 말뭉치가 공개되어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상황이 구어 자료가 공개형으로 나와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아주 길게 드렸는데, 있으면 어떤 연구할 수 있어?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제 구어 자료가 있다면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어 자료,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음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자료는 어떻게 분석을 할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귀로 들으면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손으로 분석을 합니다. 지금 제시된 화면, 그러니까 파형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음성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파형이고요. 여기 앞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파형이고, 밑에 있는 거는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음성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게 변환한 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트로그램에 조금 손을 더 대면 더 다양한 음성적인 정보들을 취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 선이 보이고요.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음높이와 관련된 정보들이고요. 빨간색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먼트라고 하는 정보들과 관련된 것이고, 노란색은 강도와 관련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음성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음의 음성적인 구조, 모음의 좋은 공간, 음절, 운율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다양한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한국어 연구를 하는 연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자음과 모음에 관한 연구입니다.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하는 거, 그느, 드르 같은 것들은 이제 자음이라고 하고요. 아, 에, 이, 오, 우 같은 것들을 모음이라고 하는데, 이 자음과 모음 연구를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음성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주대학교에 오게 되면서 지도학생이 생겼는데, 지도학생이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팔자에는 없는 줄 알았던 한국어 교육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발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브와 뿌는 소리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시된 화면은 바와 빠인데요. 제 목소리입니다. 바와 빠 같은 경우에는 아라는 모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와 뿌 부분만 다를 텐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다릅니다. 앞부분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뒷부분, 빨간색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들은 아를 발음한 것이고요. 요 앞에 있는 뭔가 까맣게 색칠되어 있는 여기 바는 좀 많은 것 같고요. 빠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실제적인 브와 뿌의 음성적인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음성적인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브와 뿌,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발음하는 브와 뿌를 이제 비교해서 연구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방언 간의 차이를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자음들의 연구들을 좀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자음의 유형에 따라서 음성적인 구조 차이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브와 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폐쇄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제 지금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제 얼굴을 잠깐 보시고 제 입술을 잘 보시면 뿌 하게 되면 이렇게 입술을 닫았다가 여는 과정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뿌 같은 경우 폐쇄를 했다가 여는 과정을 통해서 자음을 발음을 하는데요. 모든 자음이 다 닫았다가 열면서 발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닫힐 만큼 가까이 가면서 발음을 하는 자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마찰음이라고 하는데요. 스나 스 같은 경우가 마찰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폐쇄음과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마찰음의 발음하는 방식을 둘 다 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츠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폐쇄하는 것도 있고 폐쇄하지 않고 약간 이제 좁은 틈을 만들어서 그 사이로 이제 기류를 내보내는 이 두 가지 좋은 방식을 모두 쓰는 파차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파차름이라고 하는 거는 폐쇄음을 파열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폐쇄음 이퀄 파열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파열음의 파와 마찰음의 찰을 따와서 파차름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그 좋은 방식을 둘 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파차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파차름 같은 경우에도 음성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파차름 같은 경우에 이제 음성 분석을 하게 되면 제가 그 폐쇄음이 갖고 있는 특징, 마찰음이 갖고 있는 특징 둘 다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 음성상으로도 나타납니다.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는 이제 마찰 소음이 동반이 되는 소리이고요. 그다음에 폐쇄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는 이제 기식성이라는 이 속성을 가지는데 파찰음은 이제 두 개 다 폐쇄음과 마찰음의 속성을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음성적으로도 보면 마찰 소음하고 기식성이 둘 다 나타납니다. 지금 X에서 H라고 구간이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이 마찰 구간이고요. 마찰 소음이 나타나는 구간이고 H부터 Y까지는 하는 기식성이 있는 소리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세부적인 음성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자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자음과 관련된 음성 정보는 뭐 기식 구간, 마찰 구간, 뭐 VOT라는 개념도 있고요. F0라는 것도 측정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음성적인 특징들을 뽑아내기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에 대입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들이 발음하는 것을 비교해서 분석하기도 하고 어떤 교육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음을 봤으니까 다음으로 모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국어 정서법이라는 수업을 배웠었는데요. 정서법 수업을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모음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대학에 가기 전까지 계속 전라도에서 살았었는데 전라도 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남의 그런 특징들이 훨씬 더 강한데 어이해랑 아이해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특히 이제 전남 서쪽에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아주 이른 시기부터 어이해랑 아이해가 구분이 안 됐다라는 것이 방언적인 특징인데 저는 당연히 구분을 못했고요. 근데 정서법 수업을 듣다 보니까 개와 개는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이제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이게 구분해서 발음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분해서 발음해야 되는구나. 이제 서울에 사는 애들은 그럼 발음을 구분해서 할 수 있나? 물어봤더니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못해? 너 서울이 집이라고 그러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자기들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거는 그럼 구분해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구분을 못하는데 왜 구분한다고 써놨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나중에 석사 과정에 입학하게 되면서 음성학 기반의 의문론 연구들을 하게 되면서 안 되는 이유를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구분해서 발음을 못하더라고요. 지각도 못하고요.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개와 개 같은 경우에 단모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단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조음을 한 번만 해서 발음하는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같은 경우는 이제 턱이 이제 안 움직인 상태에서 요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 야 같은 경우는 제가 야 하는 제 턱을 잘 보시면 됩니다. 야 하게 되면 한번 이렇게 벌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동이 있으면 이중모음, 없으면 이제 단모음 이런 식으로 아주 러프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한국어의 단모음의 목록은 표준어 규정을 따라가자면 이, 에, 그다음에 으, 어, 아, 우, 오 이런 정도 10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준어 규정에 따라서 단모음들을 체계화 시켜보면 단모음이 앞에서 발음이 되는지 뒤에서 발음이 되는지 높은 위치에서 발음이 되는지 낮은 위치에서 발음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체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단모음 체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순모음 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모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두어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그
단모음과 관련돼서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이에랑 아이에라고 보통 부르는 에와 에의 구분입니다. 사실 잘 구분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데 일단은 단모음 체계 표준어 규정에는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분이 되나? 라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 구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이제 인트로 때 잠깐 보여드렸던 뭐 파란색 선, 뭐 빨간색 점 연결되어 있는 거, 노란색 선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빨간색 점들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빨간색 점이 실제로 음성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성에 들어가 있는 포먼트라는 정보들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제 추출을 해준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포먼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어떤 게 있냐면 모음의 공간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포먼트는 뭐 1번부터 n번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모음을 분석을 할 때는 F1, F2 대체로 이제 2개 정도로 분석을 하고요. F1과 관련된 값들은 낮으면 낮을수록 위쪽에서 발음이 되고 높으면 높을수록 아래쪽에서 발음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고요. F2 값 같은 경우에는 낮으면 낮을수록 입술을 기준으로 해서 뒤쪽에서 조음이 되고 있고 높으면 높을수록 입술 쪽, 그러니까 앞쪽에서 발음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빨간색 점들이 이어져 있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F1, F2 값, 그 다음에 F1, F2 값인데 이 F1, F2 값을 가지고 모음의 조음 공간들을 조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관련된 연구들을 좀 제시를 해보면 이거는 제가 오재혁 선생님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을 했던 건데 현직의 아나운서분들의 단모음을 녹음을 해서 좀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이거를 그 아나운서분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 구분해서 발음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50대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측정 결과가 있는데요. 어이에랑 아이에, 에와 에를 확실하게 멀리 떨어뜨려서 발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대체로 산출,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어이에랑 아이에를 머릿속으로 구분해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여성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남성 아나운서보다는 거리가 조금 더 좁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서 에와 에를 구분해서 발음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어느 정도의 거리는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나운서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서울 지역 30대 남녀의 단모음 발화를 분석해 놓은 장혜진 선생님의 연구를 살펴보면 30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남성 화자의 어이에와 아이에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성의 어이에와 아이에인데 위치가 거의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어이에랑 아이에를 구분해서 발음해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실제로 구분해서 발음을 하지만 일상적으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30대 같은 경우에는 두 모음을 딱히 구분해서 발음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음에 관한 연구는 방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전주대학교는 전북에 위치해 있는데 전북에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도 전북 출신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의문문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정말 저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어른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어른이랑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제 어른이라고 할 때 어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의에 가깝게 말을 하시거든요. 어른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 단순히 이제 모음에 조음되는 공간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음장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남과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의 위치가 의와 매우 가까이 있다라는 리포트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음성 자료를 분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 지역 60대 남녀의 단모음 발화를 분석을 해보면 어의 위치가 의의 위치와 비교했을 때 꽤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어가 충분히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전남 동부에 위치한 순천 지역을 가보면 조금 다른 양상들을 보입니다. 제가 전남 동부 지역에 있는 순천에 가서 60대 이상의 남성 화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해서 단모음을 연구를 진행을 해봤는데 으랑 어의 위치가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가 으고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어인데 위치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 지역 60대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인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전남 동부만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전남 서북부에 위치해 있는 영광 지역을 대상으로 또 연구를 진행을 해봤는데 거리가 조금 벌어지기는 했지만 으와 어의 위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지역 포함해서 순천 지역 그리고 전남 지역, 전남 진도 지역도 사실은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전남 지역을 연구를 진행을 해봤을 때는 어의 위치가 으와 되게 가깝다. 상대적으로 서울 지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을 때 생각보다 가깝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게 모든 세대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순천 지역의 남성 단모음 발화 분석한 표를 가지고 왔는데 파란색은 60대 이상이 발화한 어이고요. 빨간색은 10대 후반 고등학생들이 발화한 순천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발화한 어의 위치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남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을랑 어의 위치가 충분히 많이 벌어져 있는데 60대 이상의 순천 지역의 남성 화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벌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세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60대 이상은 다 그런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지금 제시된 표는 순천 지역 여성의 단모음 발화 분석한 표입니다. 보시면 파란색이 60대 이상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의의 위치이고요. 빨간색은 어의 위치인데 앞에서 봤던 그 순천 지역 60대 이상 남성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위치가 의와 어의 위치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다. 성별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모음의 음성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그 모음의 공간과 관련된 특성들을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공간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음의 함유나 분화를 산출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언이나 세대, 성별에 따른 차이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국어 교육 쪽에서도 이런 연구들을 꽤 많이 최근에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 한국어 발화의 모음 공간과 모국어의 모음 공간을 비교를 하면서 뭔가 에러가 생기는 이유, 그 다음에 교육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음하고 모음만 연구를 하냐?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운 현상에 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이제 조금 구어 자료를 기반으로 했을 때 좀 특징적인 게 어떤 것이냐면 구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음운 이론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배우는 음운론 개론서에서 이야기하는 음운 규칙이랄지 하는 것들이 실제 구어 자료에서 관찰을 해보면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표준 이론적인 기술과 실제 언어 현상이 다르다라는 것은 음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구어 자료들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예들로 자음군 단순화 현상, 그다음에 유음화 현상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음화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최근에 연구를 가지고 왔는데 서윤정 선생님의 2021년 연구를 보면 순행적 유음화가 필수적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험 연구를 진행을 하셨는데 우리가 설날 같은 경우에는 설하고 날 이렇게 쓸 때는 설, 날 이런 식으로 쓰지만 발음을 할 때는 설날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기 있는 날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 있는데 이 리을을 그냥 리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국어학에서는 이제 유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니은이었는데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유음으로 변했으니까 유음화다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요. 이 유음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표준 이론에서는 조건에 맞으면 무조건 나타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순행적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형태 정보를 인지하는 것, 그 다음에 성별, 발화 속도 같은 것에 영향을 받고 이것에 의해서 유음화의 실현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어 자료를 살펴보는 게 사실은 음운론적인 현상들을
의문론적인 현상이 실제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단편적인 실험 자료가 아니라 조금 사이즈가 있는 구어 말뭉치 같은 경우에는 계량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다른 패턴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객관화하고 실제적인 특성들을 조금 기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구어 자료 기반의 다양한 의문 현상 연구 중에서 의문론적인 감쇄 현상에 집중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의문론적인 감쇄 현상에 관심이 조금 많기도 하고요. 연구를 일부 진행한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주에 와서 가장 크게 놀랐던 것 첫 번째가 전주는 비빔밥보다 콩나물국밥이다 였습니다. 여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비빔밥보다 콩나물국밥이 더 유명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좀 써봤는데, 전주에 왔으니까 콩나물국밥 먹고 가자라고 이제 문장을 써봤는데, 먹고 가자 같은 경우에 실제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먹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우를 구로 하는 것,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오를 우로 실현하는 게 뭐가 이상한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랑 우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 우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더 위쪽에 있고요. 오는 상대적으로 우보다 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음성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오를 발음하려면 턱을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야 되고요. 우 같은 경우에는 덜 내려도 된다입니다. 그래서 오를 발음하는 것보다 우를 발음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유형들은 이제 의문론적인 감쇄 현상이라고 일단은 범주를 저는 정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분절음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했었던 그러니까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오가 우로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가 그러니까, 그니까, 근까까지 음절 단위로 한 글자 한 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제 음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절 수가 줄어드는 현상까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의문론적인 감쇄 현상이 구어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어에서 음소가 바뀌거나 탈락하거나 음절 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아주 흔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음운 감쇄라는 용어는 이러한 그 음소의 변용, 탈락, 음절 수의 감소 같은 것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쓰고 계시고요. 근데 왜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됐냐면 이게 구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의문론적인 현상인데 조금 디테일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의문 감쇄 현상이 어떤 경우에는 문법적인 변화와 유관하기도 합니다. 문법화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 있는데, 덜 문법적인 어떤 단어가 더 문법적인 단어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의문론적인 약화 현상이 동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요. 의문론적인 감쇄 현상이 문법화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단어들에게서는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 혹은 이론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예로 들었던 게 이제 그러니까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에서 접속부사의 의문론적인 감쇄 현상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라는 단어를 자꾸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표준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부터 해서 아주 작은 단위, 의문론적인 감쇄 현상이 아주 극단까지 치달은 까까지 이제 형식의 점진적인 삭감 과정을 상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러니까를 포함한 접속부사의 의문 감쇄 현상은 주로 이제 빈번하게 사용되는 유형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집중되는 경향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의문론적인 감쇄 현상이 근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접속부사는 자주 쓰이기도 하지만 그 기능들을 좀 잘 살펴보면 기능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유형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선행하는 사실하고 후행하는 사실이 있는데, 선행하는 사실이 후행하는 사실에 인과관계를 접속을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너는 지금 몸이 아파,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몸이 아파서 라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이제 내용 병원에 가라 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이 선행하는 사실의 원인에 따른 이제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 두 가지의 사건을 묶어주는 것이 인과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 구어 자료에서는 그러니까가 인과관계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단순히 그 관계를 접속해주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말하는 걸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든가, 혹은 담화 표지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같은 것들을 담화 표지라고 합니다. 뭐 말할 시간을 벌거나, 약간 화용론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말할 시간을 벌거나 하는 이제 특별한 의미 없이 쓰이는 말로도 쓰인다는 것이죠.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관계 접속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학위 논문에서 여러 가지 구어 자료를 좀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의 그 기능 유형별 비율을 살펴봤더니, 인과관계, 그러니까 선행하는 사실하고 후행하는 사실이 뭔가 인과관계가 있을 때 중간에 그러니까가 사용되는 케이스는 10%가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담화 표지로 사용되는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담화 표지로 사용되는 녀석들을 좀 살펴보니까 대체로 다 의문론적인 감쇄 현상이 동반되어 있는 유형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만 본 것은 아니고요. 그러로 시작하고 있는 그러 계열의 접속부사를 전체를 살펴봤는데, 상위 빈도에 있는 접속부사 같은 경우에는 원형식으로 실현되는 케이스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나 그러면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형식대로 실현되는 비율이 30% 미만이었고요.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10%도 안 되는 비율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의문론적인 감쇄 현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에서 그러니까로 의문론적인 감쇄가 되는 것과 그러니까에서 근가로 의문론적인 감쇄가 된 것을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랑 근가 둘 다 의문론적인 감쇄가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감쇄된 형식이다 이렇게 분류를 딱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랑 근가는 감쇄가 된 정도, 그러니까 뭐 깎여 나간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감쇄 여부만을 기준으로 해서 감쇄형을 분류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니까 감쇄의 정도성에 따라서 조금 차별을 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어서 감쇄가 되는 정도성을 수치화를 시도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보니까 결과가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가 사용되는 구어 자료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전부 다 뽑았고요. 일단 그거를 뽑은 다음에 담화 표지로 사용되는 녀석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로 사용되는 그러니까를 전부 다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감쇄된 정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담화 표지로 사용되는 그러니까의 감쇄율이 인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의 감쇄된 비율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법화가 일어난다면, 문법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의문론적인 약화가 일어난다면 접속부사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게 한국어의 접속부사에는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 계열의 접속부사의 한정에서는 그런 정도의 주장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 감쇄 현상이 접속부사,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접속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만 해당이 될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 부사도 유사한 패턴들을 좀 보였고요. 제가 흡탈락이랑 W탈락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했는데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부 의문론적인 감쇄가 문법 변화와 유관하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기능의 변화, 문법화라고 하는 이 기능의 변화는 의문론적인 감쇄랑 그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문법적인 성격에 따라서 의문론적인 감쇄의 정도성도 달라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항원 선생님이 2021년에 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용어랑 기능어의 의문의 음성적인 실현의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용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새, 컴퓨터 이런 단어들을 내용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기능어는 영민이가 할 때 가, 그다음에 막걸리를 할 때 그를, 이런 녀석들은 이제 기능어라고 하는데, 내용의 중요도, 그다음에 문법적인 기능,
위상에 따라서 음성적인 실현 양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언어학적인 특징들이었는데, 일반 언어학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었는데, 실제로 이양원 선생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을 더 읽어보면 내용어와 기능어의 음성적인 실현이 단순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운율적인 조건을 고려했을 때 나타난다라는 것인데, 연구 결과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운율 단위의 위치에 따라서 음성적인 변이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말을 시작하는 부분하고 시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 음성적인 변이가 조금 다른데, 이런 것들을 통제해서 살펴보면 조금 변화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정도로 이제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확장적으로 보면 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구어 자료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많이 다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음성 자료를 다루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음성학 기반의 음운론 전공자에 한해서만 연구되는 경향이 생각보다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구어 자료 연구, 그러면 보통 이제 음론 연구가 조금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음성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면요. 근데 그 구어 자료 기반의 연구는 음운론뿐만 아니라 뭐 형태론, 동사론, 의미론까지 모든 국어학 영역에 전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음성 자료를 조금 다루는 기술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업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했던 연구를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이제 통사론을 연구하시는 분하고 같이 구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장 구조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거 외에도 좀 있기는 하지만, 문장 구조에 관한 현상은 어떤 문장 구조와 관련된 현상을 해석할 때는 때로 이제 운율과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운율 기반의 문장 구조 연구는 대체로 음운론 연구자에 의해서 시도가 되었고요. 직접적으로 음성 자료를 다루면서 통사론적인 현상, 그러니까 문장 구조와 관련된 현상들에 대해서 논의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장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통사론 전공하신 분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음성적인 차원의 특징들은, 음성 자료와 관련된 특징들, 구어 자료에 관한 특징들은 음성학 기반의 음운론 전공자들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서 경상대에 계시는 김인국 선생님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김인국 선생님하고 저하고 처음 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전에도 계속 음운론과 통사론의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통사론은 문장 구조에 관한 연구 분야입니다. 실제로 수행되지는 못했고요. 그런 것들을 김인국 선생님과 한번 진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그 강사 시절이라서 소속이 조금 다르게 써 있네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정도의 연구를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통사 구조가 다르면 운율 실현 양상도 달라지는가를 살펴봤는데, 결과를 봤을 때는 달라졌습니다. 대등 접속일 때랑 종속 접속일 때랑 운율 실현 양상이 달라진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결과가 이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공자들이 따로따로 필요한 것이죠. 서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분야가 다른데 두 요소 다 필요하기 때문에 협업을 조금 진행했던 사항들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구어 자료 기반의 연구들인데,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앞으로의 구어 연구에 대한 제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책에서 봤는지 광고에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기술은 쉬워질 것이고 상상력은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말을 어떤 분이 하셨는데, 제가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잊어버렸고 내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의 구어 연구는 구어는 쉬워질 것이고 해석 능력은 중요해질 것이다,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어가 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구어 연구에 대한 관심은 모두가 갖고 있는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접근하기 쉽지 않냐면 자료를 구하는 것부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가공하고 분석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2차적인 것이고요. 1차적으로 자료를 접근하는 것부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어 있는 대규모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구어 자료는 그에 비해서 한없이 적기 때문에
구어에 대한 연구를 실제로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공개형 구어 자료의 구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만 구어 자료의 사이즈를 늘린다고 해서 발전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성학을 좀 잘 아시는 분들하고 이 자료를 구축하시는 분들하고 좀 모여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범용성이 높게 표준화를 시켜서 데이터를 좀 많이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개인적인 희망사항인데 사실 그 음성학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조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개인이 갖고 있는 혹은 어떤 연구소나 기관이 갖고 있는 음성 자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퀄리티로 구축되어 있는 만들어져 있는 자료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런 거를 사실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못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되는지 또 사실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어디다가 올려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올렸을 때 뭔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데이터의 공용화를 통해서 아카이브처럼 음성 자료, 그러니까 구어 자료를 좀 구축을 해야 될 텐데 아카이브 구축 그리고 데이터 수집 프레임에 관한 조금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단순하게 음성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모두가 쓸 수 있게 좀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에서만 국가 단위에서만 자료를 모으기보다는 연구자들끼리 힘을 모아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 놓고 아카이브 형식으로 데이터를 서로 모아가면서 좀 누구나 구어를 쉽게 쓸 수 있게 자료를 쉽게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발표가 길었나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용우 선생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용우 선생님은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인문학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질의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의사항은 4시 반 아래 공지되어 있는 줌 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줌 회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